눈에 볕는 게 없어? 나 진급 예정인 거 몰라? 너 영창 갈 준비해라. 나 야, 마 중령, 내가 헌병대장이면 다야?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사리분별도 못하나? 장군 진급 심사를 코앞에 두고 병사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장난이라며 진뭉개버린 박승일 연대장의 오만한 윽박지름. 하지만 김포의 미친 개라 불리는 마동철 중령의 눈빛이 살벌하게 빛나는 순간 놈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숙하던 사단 지휘관 회의장에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지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임 무대의 검은 군화발이 단상을 점령합니다.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연대장의 손목에 채워진 건 그토록 원하던 별이 아니라 차가운 은팔찌였습니다. 오늘의 정의구현 그 짜릿한 전율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 대령의 거침없는 사이다 같은 행운을 여러분께 쏘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 예하부대의 위병소 앞은 살을 애는 듯한 강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해가 떨어지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위병소의 투광등만이 섬처럼 떠 있었다. 오늘 첫 정기 휴가를 나가는 이병 이진수는 위병소 옆 대기실이 아닌 흡연장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휴가 출발 신고는 이미 마쳤다. 위병 조장이 나가라고 손짓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발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땀으로 눅눅해진 휴가증이 쥐어 있었다. 후, 후. 이진수는 과호흡이 온 사람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집으로 간다는 설렘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지옥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죄수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생활관을 나서기 직전 선임인 오정훈 병장이 자신의 귀를 잘근잘근 씹으며 뱉었던 말이 맴돌고 있었다. 진수야. 나가서 입 뻥긋하면 알지. 내 여동생 인스타 아이디 우리 소대 애들이 다 알고 있다. 복귀하는 날 내가 가져올 건 맥심 잡지가 아니라 내 목숨줄이어야 할 거야. 알겠냐, 찐빠 새끼야?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문질렀다. 비비크림을 두껍게 발랐지만 그 아래 욱신거리는 통증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때 위병소 쪽으로 검은색 코란도 스포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헌병대 순찰 차량이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전투화 끈을 단단히 쭉 매고 허리에는 권총을 찬 사내가 내렸다. 해병대 제2사단 헌병대장 마동철 중령이었다. 마 중령은 해병대 내에서도 김포의 미친개 혹은 식인상어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타협을 모르는 성격 탓에 진급은 늦었지만 수사 능력 하나만큼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필승, 헌병대장님. 위병소 근무자들이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마 중령은 대충 손을 들어 답례하고는 매의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흡연장 구석,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진수에게 꽂혔다. 거기 너. 마 중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쇳소리가 섞여 있어 묘한 위압감을 주었다. 이진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병, 진, 수. 마 중령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가로등 불빛이 마 중령의 얼굴에 비스듬히 떨어지며 깊은 음영을 만들었다. 그는 이진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휴가 출발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가고 쥐새끼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어? 버스 끊겼어? 아닙니다.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려? 마 중령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20년 군 생활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놈의 눈은 휴가 나가는 병사의 눈이 아니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이었다. 마 중령은 장갑 낀 손을 뻗어 이진수의 턱을 거칠게 낚아채 위로 들어 올렸다. 이진수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화장품으로 떡칠된 이진수의 얼굴이 드러났다. 왼쪽 눈가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터진 듯 피가 맺혀 있었다. 마 중령은 엄지로 이진수의 광대뼈를 꾹 눌렀다. 이진수가 뒤로 물러서며 고통스러워했다. 이병 이진수.
얼굴 꼬라지가 왜 이래? 누구랑 한판 떴나? 아, 아닙니다. 작업 중에 자재운반하다가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0.5초도 안 되어 튀어나온 대답. 훈련된 거짓말이었다. 마 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계단에서 굴러? 해병대 계단은 뭐 사람을 골라서 패냐? 광대뼈랑 입술만 정확하게 조지게. 마 중령은 이진수의 멱살을 잡고 위병소 밝은 곳으로 끌고 왔다. 야, 똑바로 말해. 이거 타박상 아니야. 주먹이나 군화발 아니면 워커 같은 걸로 찍힌 자국이다. 맞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이 새끼가 진짜. 마 중령은 이진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너 지금 이 상태로 집에 가면 내 부모님 억장이 무너진다. 그거야말로 불효야. 내 눈은 못 속인다. 선임이 팼냐? 어떤 개새끼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이진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오정훈 병장의 얼굴과 부모님의 얼굴이 교차했다. 입을 여는 순간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마 중령은 이진수의 눈에서 깊은 절망을 읽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다. 영혼까지 유린당한 놈이다. 마 중령은 혀를 차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상황실. 여기 위병소다. 당직차 보내. 태워갈 놈이 하나 있다. 네. 저 버스 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이진수가 발버둥 쳤지만 마 중령의 악력은 쇠사슬 같았다. 닥쳐. 너 오늘 휴가 취소야. 대신 나랑 면담 좀 하자. 내가 아주 맛있는 커피 타줄 테니까. 마 중령은 위병소장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 시간부로 위병소 CCTV 싹 다 백업해놔. 1초라도 삭제되면 내 놈이 옷 벗을 줄 알아. 필승. 알겠습니다. 헌병대 차량에 억지로 태워지는 이진수의 뒷모습을 보며 마 중령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 불꽃이 치솟으며 그의 살벌한 눈빛을 비췄다. 시발 냄새가 난다. 아주 구역질 나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해. 김포의 밤바람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마동철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단 헌병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에는 낡은 형광등만이 웅웅거리고 있었다. 이진수는 스테인리스 책상 앞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은 종이컵에 믹스커피 2개를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이진수 앞에 탁 내려놓았다. 마셔. 독 안 탔다. 이진수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쥐었다. 온기가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마 중령은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이진수를 빤히 쳐다봤다. 이진수. 여긴 헌병대다. 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할애비가 와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이야. 즉, 여기는 이 사단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성역이라는 뜻이다. 마 중령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선택해라. 나가서 개죽음 당할래? 아니면 여기서 다 털어놓고 그 새끼들 인생을 조져버릴래? 내가 약속하지. 내가 입 여는 순간 그 새끼들은 군복 벗겨서 사회로 내동댕이 쳐질 거다. 아니,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이진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보복당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 선임은 악마입니다. 악마? 웃기지 마라. 내 눈엔 그냥 겁쟁이 양아치 새끼일 뿐이야. 이름대. 누구야? 이진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긴 침묵 끝에 막힌 둑이 터지듯 그의 입이 열렸다. 81대대. 오중대. 오정훈 병장입니다. 마동철은 품에서 수첩을 꺼냈다. 오정훈. 계속해. 처음엔 그냥 기수 암기 못한다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샤워실에서 알몸으로 기수 열외라면서 세워두고 찬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치약을 먹였습니다. 딸기맛 치약을 짜주면서 이게 해병대 특식이다. 감사히 먹어라라고. 토하면 토한 걸 다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제 성기를 만지면서 반응이 없으면 고자가 된 거니 확인해 주겠다며 라이터 불을 들이댔습니다.
마 중령이 쥐고 있던 볼펜이 뚝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그의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졌다.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성고문이었다. 이것은 군대라는 폐쇄성을 이용한 명백한 범죄였다. 간부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몰랐나? 중대장님께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최민석 대위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진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최 대위님은 야 해병대가 보이스카우트냐? 그 정도 장난도 못 받아쳐? 오정훈이가 일은 잘하잖아. 내가 좀 빠릿빠릿하게 굴면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소원 수리 같은 거 긁으면 너희 소대 전체가 영창 가는 거야. 그럼 넌 진짜 왕따 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개새끼가 지휘관이라고. 마 중령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었다. 더 있어? 가담한 놈들. 오정훈 병장 밑에 박성호 상병, 김철민 일병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을 때 망을 보던 건 제 동기였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당하니까. 마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첩에는 놈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살생부였다. 이진수. 이병 이진수. 너는 오늘부터 헌병대 보호실에서 지낸다. 밥도 여기서 먹고 잠도 여기서 자. 내 부모님께는 내가 직접 전화드린다. 특별 훈련 때문에 휴가가 연기됐다고 둘러댈 테니까 안심해. 마 중령은 이진수의 어깨를 꽉 쥐었다. 기억해라. 너는 피해자다. 병신이 아니야. 고개 들어.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부끄러워해야 할 건 그 짐승 새끼들이지. 이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른의 보호였다. 마 중령은 조사실을 나와 상황실로 직행했다. 그의 표정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수사과장, 헌병 특경대 전원 집합시켜. 지금 당장. 수사과장 정대위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무장합니까? 완전 무장이다. 흑복 입고 3단봉 수갑 다 챙겨. 사냥 간다. 타깃은 어딥니까? 마 중령이 벽에 걸려있는 이사단 배치도를 노려보며 씹어뱉듯 말했다. 81대대 5중대. 쥐새끼들이 아주 소굴을 파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 오늘 밤 그 소굴을 불태워버린다. 새벽 03시. 강화도 북단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위치한 81대대 주둔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빗줄기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헌병대 스타렉스 차량 3대가 전조등을 끄고 부대 후문 근처 숲속에 은밀히 정차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고 헬멧을 쓴 헌병 특수임무대원 15명이 유령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맨 앞에는 전투복 차림에 헌병 완장을 찬 마동철 중령이 서 있었다. 비를 맞아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보다 더 형형했다. 목표는 5중대 이생활관. 오정훈, 박성호, 김철민. 동시 확보한다. 저항하면 봐주지 마.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제압해. 알겠습니다. 헌병들의 낮은 복창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마 중령은 손짓으로 진입 신호를 보냈다. 헌병들이 소리 없이 5중대 막사로 접근했다. 당직 사관이 졸고 있는 행정반을 지나 복도를 점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 불침번을 서던 일병이 복도에 나타난 검은 무리를 보고 입을 떡 벌렸다. 누구십니까? 마 중령이 검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쉿. 조용히 해라. 너도 다치기 싫으면. 특경대원 한 명이 불침번을 제 앞에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마 중령은 이생활관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와 퀴퀴한 땀 냄새가 새어나왔다. 이곳이 바로 이진수가 매일 밤 겪었던 생지옥이었다. 마 중령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걷어찼다. 쾅! 기상! 전원 기상! 헌병대다.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생활관 불이 켜졌다. 특경대원들이 들이닥쳐 침상을 에워쌌다. 자고 있던 해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 일어났다. 뭐야? 전쟁 났어? 아 씨발 뭐야?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마 중령은 침상 끝자리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놈을 찾아냈다. 오정훈 병장이었다.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부스스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십니까? 왜 남의 생활관에? 내가 오정훈이냐? 마 중령이 성큼성큼 다가가 오정훈의 멱살을 잡고 침상 아래로 내동댕이 쳤다. 아,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오정훈이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다. 알지. 후임병 조 빨개하고 치약 먹이는 변태 새끼. 내 놈 이름이 오정훈 맞잖아. 마 중령의 말에 오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장 오정훈. 너를 군형법상 특수폭행, 가혹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하고 싶으면 아가리 닥치고 조사실 가서 해. 체포? 증거 있습니까? 이거 모함입니다. 증거? 내 놈 관물대 뒤져보면 나오겠지. 얘들아 뒤져. 특경대원들이 오정훈의 관물대를 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동작 그만. 뭐하는 짓들이야. 생활관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오중대장 최민석 대위가 뛰어들어왔다. 속옷 차림에 활동복 상의만 걸친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어떤 새끼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중대를 쑤시고 다녀. 너희들 미쳤어? 여기 81대대야. 이사단 최정예 부대라고. 최 대위는 마 중령을 보고 멈칫했지만 이내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마동철 중령님, 이거 명백한 월권입니다. 연대장님께 보고는 하셨습니까? 새벽에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마 중령은 오정훈을 짓누르고 있던 발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대위를 바라봤다.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최민석 대위. 말씀하십시오. 당장 병력 물리십시오. 자네 중대장 맞나? 부하가 4개월 동안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귀구멍에 공구리를 쳤나 아니면 알면서 즐긴 건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장난? 후임병 입에 치약자 넣고 성기 지지는 게 장난이야? 그럼 나도 너한테 장난 좀 쳐볼까? 너도 지금 여기서 바지 벗고 라이터 불맛 좀 볼래? 마 중령의 살벌한 일갈에 최 대위가 입을 다물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최 대위에게 쏠렸다. 경고하는데 최 대위. 자네는 지금 내 수사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의 범인 도피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 군복 벗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면 저 구석에 처박혀서 입 다물고 있어. 마 중령은 최 대위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시 오정훈을 내려다봤다. 수갑 채워. 그리고 박성호, 김철민도 싹 다 끌고 가. 아주 질질 끌고 가서 개망신을 줘라. 나. 이거 안 놔. 중대장님.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잖습니까? 오정훈이 끌려가며 최 대위를 향해 절규했다. 뭐? 시키는 대로 해? 마 중령의 귀에 그 말이 꽂혔다. 그는 끌려가는 오정훈을 잠시 멈추게 하고 최 대위에게 다가갔다. 들었지?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시키는 대로 했다네? 최 대위, 너 나랑 할 이야기가 아주 많겠는데? 최 대위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식은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마 중령은 헌병대 차량에 범죄자들을 짐짝처럼 싣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썩은 가지 하나를 쳐냈을 뿐 그 뿌리는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이사단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괴물 박승일 연대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철제 책상 위에는 수갑을 찬 오정훈 병장이 고개를 처박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생활관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는 이제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처럼 씩씩거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은 천천히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타들어갈 듯한 눈빛으로 오정훈을 응시할 뿐이었다. 야 오정훈. 묵비권 행사하냐? 뭐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 동기랑 후임들이 옆방에서 술술 불고 있거든.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마 중령이 책상을 콱 내려쳤다. 오정훈이 흠칫 놀라 어깨를 들썩였다. 오정훈 병장이 다 시켰습니다. 저희는 안 하면 맞을까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주 노래를 부르더구먼. 넌 이제 독박 쓴 거야. 축하한다. 군 교도소 독박 예약이다. 거짓말입니다. 박성호 그 새끼가 더 즐겼습니다. 저는 그냥 뭐? 치약 먹인 게 그냥이야? 성기에 라이터 갖다 댄 게 그냥 장난이야? 마 중령이 오정훈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담배 냄새와 살기가 섞인 숨결이 오정훈의 얼굴에 닿았다. 너 아까 잡혀올 때 중대장한테 소리 질렀지?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누가 뭘 시켰는데? 오정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을 다물면 혼자 죽고 입을 열면 배신자가 된다. 딜레마였다. 마 중령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중대장 최민석 대위. 그 양반 지금 밖에서 변호사 부르고 난리 났다. 근데 그 변호사가 너 변호해 줄 것 같냐? 아니면 자기 살리려고 널 정신병자로 몰아갈 것 같냐? 마 중령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 하나를 들려주었다. 조사실 대기실에서 도청된 최 대위의 목소리였다. 아이씨 변호사님. 저 오정훈 새끼가 원래 좀 또라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안 보이는 데서 저 지랄을 떤 겁니다. 저는 몰랐다니까요. 관리 소홀 책임은 지겠지만 저건 오정훈 개인의 일탈입니다. 녹음이 끝나자 오정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믿었던 지휘관의 배신. 억울함과 분노가 공포를 덮어버렸다. 에이, 씨발. 개새끼가. 들었지? 넌 그냥 꼴이야. 잘려나가는 꼴이. 오정훈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다.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최민석 대위가 시켰습니다. 똑바로 말해. 뭘 시켰어? 2달 전에 이진수가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최 대위가 그걸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오정훈. 너 분대장 달고 애들 관리 이따위로 할래? 요즘 애새끼들 기강이 빠져서 툭하면 찌르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밟아놔라. 소리 안 나게, 티 안 나게 정신 교육 좀 시켜. 연대장님 귀에 들어가면 너랑 나랑 둘 다 죽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밟아놔라? 네. 그러면서 자기 서랍에서 콘돔을 꺼내 던져줬습니다. 이거 씌우고 하면 흔적 안 남는다고. 낄낄거리면서. 마 중령의 눈이 싸늘하게 식었다. 이건 단순 방조가 아니라 교사범이었다. 그것도 악마 같은 방법까지 알려준 주범. 좋아. 아주 훌륭한 진술이야. 마 중령은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죄가 없어지진 않아. 하지만 적어도 혼자 죽진 않게 해주마. 마 중령은 곧바로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민석 대위 긴급 체포해. 혐의는 가혹행위 교사 및 직권남용. 지금 당장 중대장실 압수수색해서 그 콘돔 박스 찾아내. 지문 감식 돌리면 빼박이다. 해병대 제2사단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박승일 대령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창밖으로 김포 평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어두컴컴했다. 박 대령 앞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최민석 대위가 있었다. 최 대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연대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입단속 시키겠습니다. 오정훈 그 새끼가 미쳐서 날뛰는 건데 제가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제발 헌병대 좀 막아주십시오. 박 대령은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녹차 향이 방 안에 퍼졌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최 대위. 예. 필승. 너는 해병이 뭐라고 생각하나? 무적 해병. 상승 해병입니다. 아니. 해병은 의리다. 전우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의리. 근데 넌 지금 나한테 똥물을 튀기고 있어. 내 장군 진급 심사가 다음 달인 거 알지? 박 대령이 몸을 일으켜 최 대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신고 있던 전투화 발로 최 대위의 명치를 걷어찼다.
최 대위가 뒤로 나뒹굴었다. 박 대령은 쓰러진 최 대위의 머리를 밟았다. 이 멍청한 새끼야. 애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헌병대가 내 앞마당까지 들어오게 해. 마동철 그 미친 개가 냄새 맡고 달려들잖아. 죄송합니다. 컥. 들어라. 넌 끝났다. 옷 벗어. 최 대위의 눈이 커졌다. 연대장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대장님이 저번에 그러셨잖습니까? 사고 안 나게 덮는 것도 능력이다. 시끄러운 놈들은 밟아서라도 입 다물게 해라라고 직접 지시하셨잖습니까? 박 대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는 신용을 하더니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최 대위의 이마에 갖다 댔다. 증거 있나?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과잉 충성하다가 사고 친 거지. 안 그래? 박 대령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지. 여기 내 방에 범죄자 하나 있다. 와서 데려가. 최 대위는 절망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삶아먹는 꼴이었다. 박승일.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최 대위가 발악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문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다. 끌고 가. 박 대령은 손을 휘휘 저었다. 최 대위가 질질 끌려나가며 저주를 퍼부었다. 두고 봐라. 나 혼자 안 죽어. 내가 상납받은 거 다 불어버릴 거야.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다. 박 대령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 대위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다. 상납.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판사. 나야 박승일.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대 중대장 녀석 영장 실질 심사가 곧 올라갈 텐데. 응. 기각 좀 시켜줘. 증거 불충분이나 도주 우려 없으므로. 내가 밥 한번 거하게 살게. 응, 부탁해. 전화를 끄는 박 대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만 권력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마동철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사법 시스템을 쥐고 있는 건 자신이었다. 마동철.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마동철 중령은 분노로 책상을 엎어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영장 기각? 판사가 돌았나?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기각을 해? 수사과장 정 대위가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단 법무참모실에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강압 수사 의혹이 있다면서. 게다가 최민석 대위가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박승일 이 능구렁이 같은 새끼. 마 중령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뻔한 수작이었다. 시간을 끌어서 여론을 잠재우고 뒤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는 작전. 군 사법 체계가 계급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더러운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이진수는 피해자 상태는 어때? 많이 불안해합니다. 가해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도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군의관 붙여서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마 중령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진다. 놈들은 법이라는 미로 속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미로를 부수려면 망치가 필요했다. 정대위. 예, 대장님. 공식적인 수사로는 안 되겠다. 박승일이 법무 라인을 꽉 잡고 있어. 우리가 영장을 100번 청구해도 저쪽에서 100번 기각할 거야. 그럼 우린 다른 길로 간다. 다른 길이라면? 언론? 아니, 그건 최후의 수단이야. 군의 치부를 까발리는 건 나도 원치 않아. 우리는 내부에서 터뜨린다. 박승일의 아킬레스건을 찾는다. 마 중령은 옷걸이에 걸린 정복을 집어들었다. 나 지금 사령부로 간다. 해병대 사령관님 직접 뵙고 단판 짓는다. 사령관님을요? 절차 무시하고 가시면 대장님도 징계감입니다. 징계? 까짓 거 옷 벗으면 그만이야. 근데 저 새끼들한테 지는 건 못 참아.
차 대기시켜. 마 중령이 사무실을 나서려던 찰나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누구야? 마 중령이 전화를 받았다. 헌병대장님이십니까? 잔뜩 쉰 목소리의 남자였다. 맞는데. 넌 누구냐? 최민석 대위입니다. 마 중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헌병대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 할 놈이 어떻게 전화를? 너 어떻게 전화했어? 지금 면회실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대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박승일 연대장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최 대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죽이려 한다니? 방금 변호사가 쪽지를 주고 갔습니다. 모든 죄를 안고 가라. 안 그러면 내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이건 협박입니다. 저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박승일 연대장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이번 사건 은폐 지시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 중령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꼬리가 몸통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어디 있나 그 증거. 제 관사. 안방 화장대 밑바닥에 붙여놨습니다. 대장님, 저 영창 가도 좋습니다. 근데 박승일 그 새끼가 별 다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제발 그 새끼 목 좀 따주십시오. 거래 성립이다. 넌 거기서 숨만 쉬고 있어. 내가 곧 갈 테니까. 전화를 끊은 마 중령은 정대위를 돌아봤다. 야, 차 돌려. 사령부가 아니라 최민석 관사로 간다. 예? 갑자기 무슨? 스모킹건을 찾았다. 아니, 핵폭탄을 찾았다. 박승일 목을 날려버릴 핵폭탄. 마 중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된다.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간부 숙소. 비는 그쳤지만 대지는 젖어 있었고 습한 안개가 건물 전체를 음산하게 감싸고 있었다. 새벽 4시 20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복도에 마동철 중령과 정대위 그리고 헌병 수사관 2명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목표는 302호. 최민석 대위 방이다. 신속하게 확보하고 빠진다. 마 중령의 눈짓에 수사관이 마스터키를 꽂아 넣었다. 띠리릭 하는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엉망이었다. 최 대위가 긴급 체포되기 전 불안함에 뒤척인 흔적인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다. 호라비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안방 화장대 밑바닥이라고 했다. 뒤집어. 마 중령의 지시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무거운 원목 화장대를 들어 올렸다. 밑바닥을 손전등으로 비추자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손바닥만한 검은 물체가 보였다. 외장 하드와 낡은 수첩이었다. 찾았습니다. 정대위가 환호성을 지르며 테이프를 뜯어냈다. 마 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곳에는 이사단의 썩은 환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X월 X1. 박승일 연대장에게 현금 500만 원 전달. 진급 청탁 명목. X월 X1. 오정훈 병장 가혹행위건 보고. 연대장 지시 군의관 매수해서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서 조작해. 시끄러워지면 너 옷 벗는다. X월 X1. 사단 감찰 참모에게 룸살롱 접대. 200만 원 지출. 이건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이 사단 내에 거대한 카르텔 조직도였다. 그리고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박승일 연대장과 최 대위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쏟아져 나왔다. 박승일, 야, 그 이진수라는 놈 입 못 놀리게 해. 필요하면 헌병대에 있는 내 라인 통해서 정신병자로 몰아가. 최민석, 알겠습니다. 오정훈 시켜서 확실히 겁주겠습니다. 하. 이 미친 새끼들. 마 중령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상상 그 이상이었다. 박승일은 군인이 아니라 조폭 두목이나 다름없었다. 그때였다. 쿵, 쿵, 쿵.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정복을 입은 사내 셋이 서 있었다. 연대 정보과장과 정보과 소속 하사관들이었다. 박승일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놈들이 냄새를 맡고 온 것이다. 헌병대장님,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십시오. 남의 연대 간부 숙소를 영장도 없이 뒤지는 건 불법입니다. 정보과장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대장님 어떡합니까? 저것들 밀고 들어올 기세입니다. 정대위가 당황하며 물었다. 마 중령은 수첩과 외장하드를 자신의 품속 깊이 챙겨 넣고 가죽 장갑을 고쳐 꼈다. 어떡하긴. 뚫고 나가야지. 마 중령은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문을 걷어차 열어젖혔다. 쾅! 문 밖에 서 있던 정보과장이 흠칫 뒤로 물러섰다. 마 중령님? 정보과장. 새벽부터 남의 연애 편지 훔쳐보러 왔나? 눈빛이 탁하네. 그 손에 든 거 뭡니까? 내놓으십시오. 우리 연대 기밀문서 유출 의심으로 회수하겠습니다. 정보과장이 손을 뻗어 마 중령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마 중령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정보과장의 손목을 꺾고 반대 손으로 턱을 올려쳤다. 정보과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뒤에 서 있던 하사관들이 달려들려 하자 마 중령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 하늘을 향해 겨눴다. 철컥. 움직이면 쏜다. 공포탄 아니다. 실탄이다. 복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마동철 중령의 눈은 농담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너희들 박승일이 시켜서 왔지? 가서 전해. 마동철이 핵폭탄 스위치 눌렀다고.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됐다고. 마 중령은 쓰러진 정보과장을 넘어 유유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정대위와 수사관들이 급히 그를 따랐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헌병대 차량이 질주했다. 마 중령은 차창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다. 피냄새가 섞인 비릿한 바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오전 9시 해병대 제2사단 본청 대회의실. 매월 열리는 사단 주요 지휘관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사단장을 비롯해 참모장, 각 연대장, 직할대장 등 50여 명의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공기는 엄숙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승일 대령은 맨 앞줄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및 사고 예방 우수 사례. 아이러니하게도 발표자는 박승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덮고 오히려 자신을 개혁의 아이콘으로 포장해 장군 진급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사단장님 그리고 전우 여러분. 우리 81대대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구타 가혹행위도 발생하지 않은 클린 부대로서 박승일의 뻔뻔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사단장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혔다. 굉음과 함께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정복을 입은 마동철 중령이 서 있었다. 뒤에는 무장한 헌병 10명이 도열해 있었다. 뭐야? 헌병대장. 지금 제정신이야? 참모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사단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박승일 대령은 마이크를 잡은 채 굳어버렸다. 마동철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그는 박승일 옆에 서서 놈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았다.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십니까? 박중령, 당장 내려가지 못해. 이게 무슨 추태야. 사단장이 호통을 쳤다. 하지만 마 중령은 사단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단장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진짜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은 악마가 군복을 입으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 중령은 품에서 노트북을 꺼내 발표용 단자에 연결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박승일이 준비한 화려한 PPT 대신 피멍이 든 이진수 이병의 처참한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다. 회의실 곳곳에서 헙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 병사는 81대대 소속 이진수 이병입니다. 박승일 연대장이 사고 없는 부대라고 자랑하던 그곳에서 4개월 동안 치약을 먹고 성고문을 당하고 개처럼 기어다녔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입니다. 사단장님, 저놈 끌어내십시오. 박승일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질렀다. 그는 마동철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 2명이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들어보시죠. 마중령이 엔터키를 눌렀다. 스피커에서 박승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야, 최대위. 군의관한테 돈 좀 찔러줘서 진단서 조작해. 이진수 그 새끼 정신병자로 몰아서 의병 제대시켜. 내 진급심사에 똥물 튀기면 너부터 죽여버린다. 적나라한 육성.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사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흑빛으로 변해갔다. 마중령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 그리고 뇌물 장부의 사본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장부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감찰참모와 인사참모의 이름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여기 계신 감찰참모님, 인사참모님. 박승일 대령한테 받은 룸살롱 접대비 200만 원, 맛은 좋으셨습니까? 지목된 참모들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박승일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장군이라는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함정 수사야. 불법 도청이야. 증거 능력 없어. 박승일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마중령은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법정 가서 떠들어. 근데 그거 아냐? 내가 버린 최민석 대위가 이 증거 다 넘겼어.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마중령은 사단장을 향해 경례했다. 사단장님. 헌병대장 중령 마동철. 연대장 대령 박승일을 군형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범인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박승일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촥! 저 쓰레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관련된 놈들 싹 다 잡아들여. 한 놈도 남기지 마. 사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체포해. 마중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헌병이 박승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박승일의 손목을 조였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무궁화 3개가 초라하게 흔들렸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차기 장군이야. 으악. 박승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의실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그 위풍당당하던 연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동철 중령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멍하니 보고 있는 지휘관들을 향해 일갈했다. 똑똑히 보십시오. 계급장이 깡패 면허증인 줄 아는 놈들의 말로가 어떤지. 이 사단에 더 이상 이런 쓰레기는 없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건군 이래 유례없는 대형 스캔들이었다. 연대장, 참모, 중대장, 병사까지 줄줄이 엮인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승일, 최민석, 오정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오정훈은 넋이 나간 듯 허공만 응시했고 최민석은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박승일은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검찰관을 노려보고 있었다. 피고인 박승일. 혐의를 인정합니까? 군판사의 질문에 박승일이 벌떡 일어났다. 인정 못합니다. 저는 부하들을 사랑으로 지휘했습니다. 이건 저를 음해하려는 헌병 때의 표적 수사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때 증인석 문이 열리고 한 병사가 걸어 들어왔다. 이진수였다. 그는 더 이상 위병소 앞에서 떨던 겁쟁이가 아니었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 날카롭게 선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는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피고인 박승일이 말하는 사랑의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찰관이 물었다. 이진수는 마이크를 잡고 박승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승일이 움찔하며 눈을 피했다. 사랑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제가 치약을 먹고 토할 때, 제가 알몸으로 군가를 부를 때, 연대장님은 회식 자리에서 요즘 애들은 맷집이 약해서 문제야라며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악마의 유희일 뿐입니다. 이진수는 방청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곳에는 그의 부모님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신발끈으로 목을 매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저를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대해준 단 한 사람, 마동철 헌병대장님 덕분에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서 당신들이 무너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박승일의 변호인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한 청년의 영혼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이진수의 마지막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판결 선고. 주문. 피고인 박승일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민석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오정훈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쾅, 쾅, 쾅.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갈랐다. 징역 7년. 현역 대령에게 내려진 형량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게다가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 박탈. 박승일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말도 안 돼. 내가 징역이라니. 내가 장군이 될 사람인데. 박승일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듯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절규는 법정 문이 닫히며 영원히 차단되었다. 법정 밖 복도. 마동철 중령이 벽에 기대어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진수가 마 중령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대장님. 마 중령이 씩 웃었다. 고생했다. 말 잘하더라. 변호사 해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진수는 마 중령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마 중령은 투박한 손으로 이진수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울지 마라. 해병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만 울겠습니다. 그래. 오늘만 울고 내일부터는 웃어라. 내 인생,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계절이 바뀌어 김포 평야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4월이 되었다. 잿빛이었던 갯벌에도 초록색 함초가 돋아나고 있었다. 해병대 제2사단 위병소 앞. 저녁 신고를 마친 마동철 대령 특진이 헌병대 건물 앞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조사본부 광역수사단장으로 영전하게 된 것이다. 그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더플백 하나와 사진 액자 하나. 떠나시는 겁니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상병 계급장을 단 이진수였다. 그는 이제 구중대의 분대장이 되어 있었다. 할 일 다 했으니 가야지. 더 큰 쓰레기들이 서울에 많다더라. 마 대령이 선글라스를 끼며 말했다. 섭섭합니다. 대장님 아니었으면 전. 야, 심파 찍지 마. 징그러워. 마 대령이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진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이진수 상병. 필승. 너 분대장 달았다며? 애들 괴롭히지 마라. 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란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대장님처럼 후임들을 지키는 헌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역하면 경찰 시험 볼 겁니다. 오, 꿈이 야무진데? 그래, 넌 잘할 거다. 깡다구 하나는 인정하니까. 마 대령은 지프차에 올라탔다. 건강해라.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헌병대에서 만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필승. 안녕히 가십시오. 이진수가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뒤로 헌병대원들과 81대대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떠나는 마 대령을 향해 경례했다. 필승! 우렁찬 경례 구호가 김포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진짜 군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 대령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위병소 앞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지난 겨울 썩은 내가 진동하던 그곳은 이제 꽃향기로 가득했다. 잘 있어라 청룡부대. 꽤 즐거운 사냥이었다. 마 대령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차량은 강화대교를 건너 서울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다. 붉은색 해병대 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다. 정의가 승리한 땅 위로 비로소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오고 있었다.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정책기획실, 그 이름만으로도 서늘한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의 공기는 늘 완벽하게 통제된 온도를 유지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결벽적인 환경 속에서 실장 박선주 준장은 방금 전 예하군 병원으로부터 올라온 전군 하계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색 펜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사소한 오탈자나 논리적 비약의 급소를 정확히 짚어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쪽진 머리,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그 위로 반듯하게 자리 잡은 이름표. 그녀의 모든 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요구하는 정확성과 효율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했다. 대한민국 육군 창군 이래 전투병과가 아닌 의무병과에서 여성으로서 별을 단 몇 안 되는 인물. 그 별 하나에는 수많은 남성 군인들의 보이지 않는 견제와 의사사회 특유의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온 그녀의 집념과 실력이 오롯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군 의료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최고 위급 행정가였다. 이 부분 작년 대비 데이터 증감 원인에 대한 분석이 누락됐군. 단순 나열은 보고가 아니라 낙서에 가깝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의 변화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철함은 곁에 선 부관 김진우 소령의 등을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김 소령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실장님. 즉시 보완하여 다시 올리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인 군용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선주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풀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아들 세 글자. 강원도 인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험준하다는 산악 지형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하나뿐인 아들 이시우 이병이었다. 아들이었다. 그녀가 이 차가운 철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장해제되는 이름. 잠깐만. 선주는 김소령에게 손짓하고 전화를 받았다. 부드러워진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아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고 그 주변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생활관 동기들의 목소리인 듯 했지만 평소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쇳소리가 섞인 웃음과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시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선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20해 넘게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본능이었고 수많은 환자들의 생과 사를 다뤄온 의사의 직감이었다. 평소의 아들은 사소한 일이라도 제잘거리며 보고하는 성격이었다. 이런 어색한 침묵은 낯설었다. 시우야.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엄마. 그런 거. 그때 수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톤이었다. 야, 이시우. 아직도 통화하냐? 내 엄마가 별이라도 달았냐? 관등 성명 안 돼,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전화 끊어, 빨리.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선주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차갑게 떠 있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빠져가지고 아들에게 그런 험한 말을 내뱉는 자는 누구일까? 시우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마지막에 들린 컥하는 소리는 또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질책의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혹은 목이 졸리는 듯한 그런 섬뜩한 소리였다. 방금 전까지 검토하던 보고서의 글자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원도 인제 험준한 산골짜기에 홀로 있을 아들에 대한 걱정과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죄어왔다. 김소령. 예, 실장님. 나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예. 하지만 실장님, 오늘 오후에 합참의장님 주관으로 화상회의가. 급한 일이야. 아주 급한 일.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의무사령부의 냉철한 행정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 새끼에게 닥친 위험을 직감한 어미 맹수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찢어밟길 준비가 된 그런 눈빛이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바로 인제로 간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차들로 붐볐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병은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느끼며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끔 쳐다봤다. 박선주 준장은 창밖을 응시한 채 미동도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차량 내부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만들고 있었다. 성남의 국군 의무사령부를 출발한 지 1시간 남짓 차창 밖 풍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빽빽한 빌딩 숲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푸른 논과 밭이 나타났다가 이내 첩첩이 이어진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가 시야를 가득 메웠다. 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군인이 아닌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길을 달렸다면 아들이 고생할 오지의 풍경에 가슴이 저렸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에 대한 분노와 타는 듯한 불안감이었다. 선주는 눈을 감고 아들 시우를 떠올렸다. 입대하던 날 어색하게 짧은 머리를 하고 엄마 저 잘하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라며 씩씩하게 격려하던 아들의 얼굴.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요. 라던 어릴 적 다짐. 그녀에게 군은 평생을 바친 신념이자 자부심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고되고 낯선 의무일 뿐이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실장이라는 직책에 파묻혀 아들의 군 생활에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엄마 빽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여나 아들이 나약해질까봐 일부러 더 무심하게, 더 엄격하게 대했던 시간들. 그것이 아들을 더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 시우는 강한 아이다.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가슴속의 불안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 마지막의 섬뜩한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휴대전화를 들어 다시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다. 벌써 10번째 시도였다. 무심코 엄지손톱을 깨물었다. 평생을 이성과 냉철함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아들의 일이 되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스스로가 낯설었다.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나? 선주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에 운전병은 바짝 긴장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다. 예, 알겠습니다. 차는 인제 나들목을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44번 국도를 타기 시작했다. 길가에는 GOP, 민통선 같은 삭막한 표지판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민간인의 영역이 끝나고 군의 영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계선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면서 도로는 더욱 어둡고 스산해졌다. 마침내 길 저편으로 부대 위병소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팻말 제51보병여단 2대대. 아들 이시우가 복무하고 있는 곳이었다. 위병소의 낡은 형광등이 일찍부터 불을 밝혔고 공기는 산골 특유의 서늘함으로 가득 찼다. 선주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부터는 의무사령부 실장이 아닌
한 병사의 어머니로서 이 철옹성에 부딪혀야 했다. 그녀는 일부러 전투복 위에 평범한 디자인의 회색 재킷을 걸쳐 입었다. 자신의 계급이 아들에게 누가 될 수도 혹은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은 오직 어머니로서 아들을 만나야 했다. 지구공 세단이 위병소 앞에 멈춰 서자 위병소 근무자 2명이 달려나왔다. 한 명은 K2 소총을 비스듬히 맨 채 경계 자세를 취했고 다른 한 명은 붉은색 경광봉을 흔들며 다가왔다. 앳된 얼굴의 상병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운전병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이대대 이시우 이병 면회 왔습니다. 위병소 상병은 운전석의 운전병과 뒷좌석의 선주를 번갈아 훑어보았다. 뒷좌석의 중년 여성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회색 재킷 차림.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는 다소 기계적인 말투로 용무를 이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문자 기록부에 인적사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선주는 말없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상병은 신분증과 선주의 얼굴을 대조해보고는 기록부를 내밀었다. 성함, 연락처, 방문 목적, 이시우 이병과의 관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주가 기록부를 받아들 때였다. 위병소 안에서 당직 부관인 듯한 오진석 중사가 걸어나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소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일과 시간 이후 면회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들에게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선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오중사의 태도는 단호했다.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면회 시간에 맞춰서 다시 와주십시오. 어머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마치 철없는 민간인을 타이르는 듯한 말투였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문턱에서 그녀는 그저 걱정 많은 아들 엄마일 뿐이었다. 선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부대 내에서 개인 용무로 전화통화 계속할 수 없습니다. 훈련 중일 수도 있고 작업 중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오 중사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런 극성 엄마들을 한두 번 상대해 본 것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이봐요, 오 중사. 자신의 계급을 정확히 부르자 오 중사의 눈이 살짝 커졌다. 지금 내가 규정을 몰라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내 아들 이시우 이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 당장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어머니로서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에 아들을 보낸 사람의 정당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오중사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구역이었고 그의 책임 하에 있었다. 민간인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어머님, 여기는 떼쓰는 곳이 아닙니다. 좋게 말로 할 때 돌아가시죠. 자꾸 이러시면 진짜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절차라는 단어에 선주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들과 실랑이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말을 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선주는 다시 지갑을 열었다. 이번에 꺼낸 것은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붉은색 표지에 금박으로 공무원증이라 새겨진 그리고 그 아래 국방부라는 글자와 함께 봉황 무늬가 선명한 신분증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오 중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신분증을 펼쳐 보였다. 직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정책기획실장, 계급 준장, 성명 박선주. 오진석 중사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준장.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범한 아주머니인 줄 알았던 저 사람이 장군이라고. 그것도 국방부 직할부대인 의무사령부의 실세 보직에 있는 현역 장군.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입이 바싹 마르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옆에 서 있던 위병소 상병은 아예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선주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박선주 준장이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첫째, 5분 안에 너희 대대장에게 내 방문 사실을 보고해라. 둘째, 이대대 이시우 이병, 지금 당장 이리로 데려와. 만약 이 두 가지가 10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는 이걸 부대 지휘보고 체계 문란 및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사단 사령부를 거치지 않고 군단 및 합참의 직통으로 보고하겠다. 대답. 충. 성. 알겠습니다. 오 중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은 90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위병소 안으로 달려가 수화기를 붙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충성. 당직 부관 오 중사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지금 위병소에 국군의무사령부 박선주 준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시우 이병 면회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충성.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변했다. 한낱 걱정 많은 엄마의 방문은 이제 장군의 비공식 시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었다. 이대대 본부 건물 복도 전체가 긴급 상황 특유의 부산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뛰어다니는 병사들의 전투화 소리, 다급하게 오가는 무전 소리가 뒤섞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장 조상진 중령과 중대장 김도윤 대위가 헐레벌떡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조 중령은 작전 회의 중 보고를 받았는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의무사 준장이 여길 왜 온 겁니까? 저도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이시우 이병 어머니라고. 김 대위의 말에 조 중령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이시우 이병 어머니가 의무사령부 준장이라고. 그런 건 진작에 파악해서 보고했어야 할 것 아닌가, 김 대위. 죄송합니다. 신상 기록에는 그냥 자영업으로 되어 있어서. 자영업? 별 하나짜리 자영업도 있나? 젠장. 조 중령은 마른 세수를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필 이럴 때 부대 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골마 터지기 직전인 이 민감한 시기에 하필이면 장군이 그것도 아들의 문제를 빌미로 들이닥친 것이다. 두 사람은 위병소로 향하는 계단을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갔다. 박선주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모습은 오히려 주변의 소란과 맞물려 더욱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충. 성. 대대장 중령 조상진입니다. 충. 성. 이중대장 대위 김도윤입니다. 조 중령과 김 대위가 선주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경례했다. 선주는 그들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고는 곧바로 김 대위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이시우 이병 중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내 아들 어디 있지? 이시우 이병은 지금 의무실에 있습니다. 김 대위의 대답에 선주의 눈이 가늘어졌다. 의무실. 네, 오늘 오후 전술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의무실에. 김 대위는 준비한 듯한 보고를 막힘없이 이어갔다. 하지만 선주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타박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육하원 측에 맞춰서 다시 보고해봐. 선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 금일 15시경 3번 훈련장에서 장애물 극복 훈련을 하던 도중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측 흉부를 부딪혔습니다. 진단명은? 의무 후송은 누가 어떻게 했나? 최초 보고는 누구에게 언제 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병사의 부상 사실을 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나? 의무사령부 실장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롭고 집요했다. 단순한 지휘관의 질문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의료 현장과 행정을 총괄해온 전문가의 질문이었다. 김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경미한 타박상이라 판단해서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릴까봐 먼저 조치하고 난 후에 보고 드리려 했습니다. 경미하다고? 선주는 코웃음을 쳤다. 김 대위, 당신 사람 갈비뼈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 어설프게 부딪혀도 금가고 부러진 뼈가 패라도 찌르면 그땐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경미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보호자 통보까지 누락해? 이게 당신 내 부대 방침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
선주의 마지막 말은 김대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차마 선주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동공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선주는 조중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대대장. 예, 준장님. 안내해. 지금 당장 의무실로 가서 내 아들 상태, 그리고 당신들 의무 기록, 전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조중령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차마 거부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박선주 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12사단 2대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발걸음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대 안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파헤치려는 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낡고 기름때에 낀 복도를 지나 도착한 의무실은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낡은 철제 캐비닛이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침상은 대여섯 개 남짓, 그중 가장 안쪽 침상에 낯익은 얼굴의 젊은 병사가 파리한 안색으로 누워 있었다. 아들 이시우였다. 선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희게 터 있었다. 상의를 탈의한 채 붕대를 감고 있는 우측 가슴팍은 부자연스럽게 부어올라 있었다. 저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온 그녀의 눈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저부기는 피하 출혈이나 심하면 늑골 골절까지 동반했을 때 나타나는 부기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조상진 중령과 김도윤 대위가 뻣뻣하게 굳어서 있었다. 선주는 그들을 잠시 잊은 듯 아들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시우는 엄마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다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누웠다. 엄마 여긴 어떻게?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선주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열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 그냥 훈련하다가 좀 괜찮아. 정말이야? 시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꾸만 선주의 등 뒤에 서 있는 김도윤 대위의 눈치를 살폈다. 그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을 선주는 놓치지 않았다. 선주는 아들의 가슴에 감긴 붕대를 직접 풀어보기 시작했다. 곁에 서 있던 의무병이 당황하며 말렸다. 저 어머님, 함부로 푸시면 안 됩니다. 비켜. 선주의 한마디에 의무병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붕대를 풀었다. 드러난 시우의 옆구리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찰과상이 보였다. 그리고 멍의 중심부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의 통증 반응이 극심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박지훈 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갑작스러운 소란의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긴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들이. 박 대위는 말을 잇다 말고 선주의 어깨에 달린 별을 보고는 숨을 헛들이 마셨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대대장과 중대장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성, 의무중대장 대위 박지훈입니다. 당신이 이 부대 군의관인가? 예, 그렇습니다. 환자 상태 보고해. 선주는 붕대를 풀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박 대위는 김도윤 대위와 눈빛을 한번 교환하더니 이마에 땀을 훔치며 입을 열었다. 이시우 이병, 금일 15시경 장애물 훈련 중 추락하여 발생한 우측 흉부 타박상으로 현재 통증 관리 및 경과 관찰 중입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엑스레이 필름 가져와. 선주의 말은 명령이었다. 박 대위는 잠시 머뭇거렸다. 지금 필름은 판독 후 의무 기록과 함께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박 대위는 거의 울상이 되어 캐비닛으로 달려가 엑스레이 필름과 차트를 꺼내왔다. 선주는 라이트박스에 필름을 걸었다. 늑골 부분의 엑스레이였다. 이리 와봐. 선주는 박 대위를 불렀다.
박대위는 마지못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박대위, 자네 눈에는 이게 정말 단순 타박상으로 보이나? 선주의 손가락이 엑스레이 필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7번 늑골이었다. 아주 미세했지만 머리카락 굵기의 실금이 선명하게 보였다. 비전문가의 눈으로는 놓치기 십상이지만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선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건 미세골절 실금이야. 이걸 놓쳤다고?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한 건가? 그게 판독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명백한 오진이었다. 하지만 선주의 추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함께 가져온 의무 기록 차트를 집어들었다. 오진이라. 좋아,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선주는 차트의 약물 처방 기록을 가리켰다. 처방 내역에 케토롤락이 있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중에서는 효과가 꽤 강한 약이지. 그런데 그 옆에 이건 뭐지? 염산 페치딘? 이거 마약성 진통제잖아. 박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페치딘은 통증이 극심한 암 환자나 대수술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약물이었다. 단순 타박상, 심지어 실금이 있는 환자에게 페치딘을 처방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것은 의료과실을 넘어 의도적인 처방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나, 박대위? 단순 타박상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놨다고. 왜? 환자가 쇼크 직전일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나? 추락사고로 그 정도 통증이 온다고. 아니면 이건 추락사고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방증 아닌가? 예를 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 같은 거 말이야. 선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의무실 공기를 갈랐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 그건 구타를 의미하는 의학적 은어였다. 박지훈 대위, 김도윤 대위, 조상진 중령, 세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자백보다도 더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구석의 다른 침상에 누워있던 감기 몸살로 링거를 맞고 있던 한 병사가 선주와 눈이 마주쳤다. 윤태영 이병 시우의 입대 동기였다. 그는 김 대위와 조중령의 시선을 피해 선주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그 짧은 순간 선주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폭행이다. 그리고 이 부대의 지휘관들은 그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선주는 다시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시우는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우야. 선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대대장과 중대장을 향한 눈빛은 칼날보다 더 차갑고 서늘했다. 대대장. 예, 준장님. 지금 당장 사단장에게 연락해. 국군 수도병원장 박선주 준장이 귀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폭행 및 은폐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구한다고. 그리고 내 아들 이시우 이병은 지금 이 시간부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하겠다.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 지금 당장 대기시켜. 조상진 중령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한낮 이등병 어머니의 방문으로 시작된 일은 이제 한 사단의 명운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의무실의 낡은 형광등 아래 진실은 마침내 그 끔찍한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무실 문이 열리고 박선주 준장이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를 조상진 중령과 김도윤 대위가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따랐다. 복도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행정보급관과 당직사관, 그리고 몇몇 간부들로 술렁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불안,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앰뷸런스는 어떻게 됐나? 선주의 싸늘한 물음에 조중령이 허둥지둥 대답했다. 예, 지금 막 연병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병원까지는 거리가 머니
우선 국군 춘천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국군 수도병원으로 직행한다. 선주는 조중령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내 아들이야. 내가 알아서 해. 당신들은 이 사태를 사단장에게 보고하고 수습할 준비나 해. 조중령의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다.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주에게 매달렸다. 준장님,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사단장님께 보고되는 것만은. 애원에 가까운 조중령의 목소리. 그러나 선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결?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 짓밟힌 내 아들의 인권과 명예를? 아니면 자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그 추악한 작태를? 선주는 조중령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조중령,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바로 신뢰야. 병사와 간부 사이의 신뢰, 상급자와 부하 간의 신뢰, 그리고 군과 국민 사이의 신뢰. 당신들은 오늘 그 모든 신뢰를 깨뜨렸어. 당신이 내게 재고를 운운할 자격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야. 그녀는 더 이상 조중령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려 의무실 안을 가리켰다. 의무병, 들것 가져와서 환자 옮길 준비해. 그때였다. 의무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던 윤태영 이병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들것을 가지러 가는 의무병과 스치듯 지나가며 선주의 손에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너무나도 빠르고 은밀한 움직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선주는 손안에 들어온 작은 종이의 감촉을 느끼며 윤태영 이병과 짧게 눈을 맞췄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복도 창문을 어지럽게 비쳤다. 선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안의 작은 쪽지가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또 하나의 진실이 되리라 직감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제12보병사단 사령부. 사단장 최정훈 소장은 막 야간 작전 현황 보고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참이었다. 육사 출신의 정통 야전 지휘관인 그는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상하의 신망이 두터웠다.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던 그의 평온은 요란하게 울리는 직통 전화벨 소리에 산산조각 났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51여 단장 오정규 대령의 목소리는 사색이 되어 떨리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사단장님.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예하 대대에서 병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 병사의 어머니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현역 준장이며 현재 부대에 직접 나타나 아들의 긴급 후송과 정식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뭐라고? 최정훈 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다. 오 대령,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다 현장에서 장군한테 발각됐다고. 그것도 의무사 장군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자네 문책은 나중에 할 테니 사실대로만 보고해. 그 박선주 준장이라는 사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나? 이시우 이병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직행 후송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단이 아닌 사단, 군단,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소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의무사 소속 장군. 그것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군 의료 시스템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 일로 직접 움직였다는 건 이 사건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젠장. 최정훈 소장은 욕설을 내뱉었다. 일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단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알겠다. 일단 그 준장님 절대 부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도착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 그리고 사단 헌병대장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5분 내로.
최 소장은 전화를 끊고 전투복 상의를 꿰어 입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착잡함으로 굳어 있었다. 한낱 대대장과 중대장의 어리석은 판단 하나가 최전방을 수호하는 정예 사단 전체의 명예에 똥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노려보았다. 오늘 밤 원통의 밤은 유난히 길고 혹독할 것이었다. 앰뷸런스는 어둠이 깔린 44번 국도를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다. 시우는 진통제 기운에 얕은 잠에 빠져들었고 선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반대편 손에 쥐고 있던 윤태영 이병이 건넨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다급하게 써내려간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준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우 훈련하다 다친 거 아닙니다. 어젯밤 생활관에서 맞았습니다. 한지역 상병이 주도했습니다. 시우가 엄마가 장군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엄마 백 믿고 나댄다면서 몇 명이 함께 때렸습니다. 김도윤 대위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상병 아버지가 국방부 군수기획실에 계신 높은 분이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시우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쪽지를 다 읽은 선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엄마가 장군이라는 시우 스스로 단 한 번도 내세운 적 없는 그 사실 때문에 아들이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한지역 상병, 그의 아버지. 국방부 군수기획실.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사건의 배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도윤 대위는 물론 대대장 조상진 중령, 심지어 군의관 박지훈 대위까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하나의 잘 짜인 연극처럼. 선주는 쪽지를 구겨쥐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와 그에 기생하는 지휘관들의 비겁한 침묵이 빚어낸 참사였다. 앰뷸런스가 급정거했다. 운전석의 의무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준장님, 앞에서 사단 헌병대 차량이 길을 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헌병 마크가 선명한 군용 차량 여러 대가 도로를 차단하고 서 있었고 그 앞에서 최정훈 소장이 굳은 얼굴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박선주와 최정훈 소장이 어둠 속에서 마주섰다. 주변을 에워싼 헌병들의 움직임과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두 장군의 기싸움에 주변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먼저 통성명부터 합시다.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최정훈입니다. 국군수도병원장 준장 박선주입니다. 최정훈 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제1부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준장님과 아드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사죄는 나중에 범인들과 그 비호 세력에게 직접 받겠습니다. 지금은 길을 비켜주시죠. 제 아들 치료가 시급합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최정훈 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준장님,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이미 사단 헌병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제 직을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아드님의 신병을 저희에게. 못 믿겠습니다. 선주는 최 소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네 사단 헌병대를 어떻게 믿습니까? 주범의 아버지가 국방부 영감인데 과연 당신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지역 상병 말씀이십니까? 최정훈 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역시 방금 전 보고를 통해 한 상병의 배경에 대해 알게 된 참이었다. 알고 계셨군요. 선주는 차갑게 웃었다. 최정훈 사단장님, 저는 이 사건을 당신의 의지에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증거는 제가 확보하고 조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의뢰할 겁니다. 제 아들을 때린 놈들, 그리고 그걸 알고도 묵인하고 은폐한 당신의 부하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권력까지 제가 직접 모조리 법정에 세울 겁니다. 박선주의 선언은 최정훈 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인은 지금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는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거대한 수술대 위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것을. 부패한 조직을 비호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의 칼날에 힘을 보탤 것인가. 길을 비켜드리겠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최정은 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헌병들을 향해 손짓했다. 도로를 막고 있던 헌병대 차량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선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앰뷸런스에 다시 올라탔다. 앰뷸런스는 다시 엔진 소리를 높이며 열린 길을 향해 나아갔다. 홀로 남은 최정은 소장은 멀어져가는 앰뷸런스의 붉은 후미등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강원도 인제의 골짜기를 벗어나 대한민국군의 심장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자 앰뷸런스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응급의학과장과 간호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이시우 이병을 안으로 옮겼다. 병원장인 박선주 준장의 아들이 실려온다는 소식에 병원은 이미 최고 수준의 비상대기 상태였다. 환자 바이탈 체크하고 즉시 흉부 CT, 복부 초음파, 전신 골격 스캔 준비해. 외상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호출하고 결과 나오는 즉시 나한테 직접 보고하도록. 자신의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박선주는 다시 냉철한 지휘관이자 의사로 돌아왔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은 그녀의 지휘 아래 완벽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시우는 곧바로 병원 최고 시설을 갖춘 1인실로 옮겨졌다. 각종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동안 선주는 아들의 곁을 지켰다. 진통제 기운에 몽롱한 상태에서도 시우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 나 무서웠어. 아들의 나직한 잠꼬대에 선주는 이를 악물었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다. 얼마 후 각종 검사 결과가 선주의 태블릿 PC로 전송되었다. 진단 결과 보고. 환자명 이시우. 주요 소견. 1. 우측 제7늑골 미세골절. 2. 흉부 및 복부 다발성 심부 좌상. 3. 좌측 신장 상부 경미한 혈종 의심. 4.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초기 소견. 결과를 확인하는 선주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12사단 의무실의 엉터리 진단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폭행의 증거였다. 특히 신장의 미미한 혈종은 단순 추락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둔기에 의한 반복적인 충격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것으로 물적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들었다. 상대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12사단장 최정은 소장이었다. 박선주의 앰뷸런스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최정은 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그리고 사단의 명예가 이 밤의 결단에 달려있음을 직감했다. 어설프게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한민철 군수기획관의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자신은 박선주라는 칼날에 베이는 것은 물론 군 전체의 적이 될 터였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는 직통 전화를 들어 육군본부 감찰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충성. 12사단장 소장 최정훈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보고드립니다. 최 소장은 조금의 축소나 변명 없이 51여단 2대대에서 발생한 병사간 폭행 및 지휘관 은폐 시도 사건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가 국군이 무사 박선주 준장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보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본관의 지휘 책임과 부대 명예를 걸고 육군본부 차원에 직접 감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관은 자체적으로 사단 헌병대를 통해 주범 한지역 상병을 상관 모욕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금 조치하였으며 지휘 책임이 있는 2대 대장 조상진 중령과 중대장 김도윤 대위를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선제 보고 그리고 선제 조치.
최정훈 소장은 사건을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선택했다.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칼자루를 상급부대에 넘김으로써 한민철 군수기획관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자신은 정의를 위해 결단한 지휘관이라는 입지를 확보한 것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화려하고 권위적인 분위기의 군수기획실. 한민철 군수기획관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시가를 음미하고 있었다. 군수 관련 대기업과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의 만족감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12사단 2대 대장 조상진 중령이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기획관님 큰일 났습니다. 지혁이가 헌병대에 잡혀갔습니다. 조중령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민철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조중령은 울먹이며 사건의 전말을 쏟아냈다. 그저 군기 좀 잡다가 생긴 사소한 다툼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 엄마가 현역 장군이었고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아들을 구속시켰다는 이야기였다. 이런 멍청한 놈들. 한민철은 시가를 재떨이에 지저끄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자기 아들을 건드려? 그것도 일개 사단장 놈이? 끊어. 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12사단장 최정훈의 직통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 소장 최정훈입니다. 나 한민철이요. 최 소장, 지금 이게 무슨 경솔한 짓인가? 한민철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내 아들 한지혁 상병 당장 풀어줘. 애들끼리 좀 다툰 걸 가지고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구속까지 시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몰라. 수화기 너머 최정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한 기획관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애들 다툼이 아니라 병사 간 가혹 행위 및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 병사의 어머니는 국군의무사 박선주 준장입니다. 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규정? 절차? 이 사람아, 군대라는 게 어디 규정대로만 돌아가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일은 조용히 덮고 가는 게 순리야. 당신 내년에 진급 심사 앞두고 있다며? 내 말 한마디면 당신 별 하나 더 다는 거 어렵지 않아. 하지만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당신 군복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 그러나 최정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기획관님 협박으로 들리는군요. 저는 군인입니다. 제 명예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기획관님 아드님의 안위보다 저는 짓밟힌 한 병사의 인권과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 사건 육군본부 감찰실로 정식 보고 및 이첩되었으니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쪽에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라고? 이만 끊겠습니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한민철은 잠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감히 사단장 따위가 자신의 전화를 끊고 자신의 말을 거역해? 그의 얼굴이 분노를 넘어 모멸감으로 일그러졌다. 최정훈, 박선주 내놈들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는 또 다른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국방부 내 자신의 인맥,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후원자들이었다.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군 내부의 파벌,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심산이었다. 최정훈 사단장은 한민철과의 통화를 마친 후 잠시 눈을 감았다. 노골적인 협박. 군의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사건을 정상적인 보고 라인으로 처리하려다가는 한민철의 입김이 닿아 있는 국방부나 육본의 중간 간부선에서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것을.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야 했다. 그는 부관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행선지 변경한다. 지금부터 가장 빠른 길로 계룡대로 간다. 예? 계룡대 육군 본부 말씀이십니까? 그래. 육군 참모총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려야겠다. 직보.
일선 지휘관이 자신의 직속 상관을 모두 건너뛰고 최고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 그것은 자신의 군 생활 모든 것을 거는 최후의 도박이었다. 충남 계룡대 육군의 심장부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의 공기는 서늘하고 묵직했다. 벽에 걸린 역대 총장들의 흑백 사진이 방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야전 점퍼 차림의 최정훈 소장은 밤새 달려온 피로도 잊은 채 책상 너머의 김영환 대장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김영환 총장. 야전에서는 백전노장, 본부에서는 살아있는 원칙으로 불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군의 거목이었다. 최정훈은 한치의 보탬도 뺨도 없이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보고했다. 병사의 처참한 부상, 지휘관들의 비겁한 은폐,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 장군의 분노, 그리고 국방부 고위 간부의 추악한 협박까지. 보고를 듣는 내내 미동도 없던 김영환 총장은 마지막 한민철의 협박 대목에서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덜 가신 새벽의 계룡대가 펼쳐져 있었다. 최 소장. 예, 총장님. 자네 군 생활 끝낼 각오로 여기까지 온 건가? 최정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렇습니다. 제 부하가 짐승처럼 맞고 그 어미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지휘관이랍시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불의와 타협한다면 저는 더 이상 군복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대답에 김영환 총장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잘했네. 아주 잘했어. 자네 같은 지휘관이 아직 이 군에 살아있다는 게 이 늙은 군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일세. 총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없이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비서실장인가?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님께 연락드려. 육군 참모총장이 긴급 직보할 사안이 있다고. 1시간 내로 내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최정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육군 중앙수사단장, 지금 즉시 내 방으로 오라고 하게. 육군의 명예를 더럽힌 벌레들을 잡을 시간이라고 전해. 육군 최고의 칼 중앙수사단. 총장의 의지는 명확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단의 문제가 아니었다. 육군 전체의 명예를 건 대대적인 암세포 제거 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장관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국방부 장관 서정우와 육군 참모총장 김영환이 마주 앉아 있었다. 김 총장은 최정훈 소장에게서 보고받은 내용 전부를 장관에게 다시 보고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장관님. 국방부 고위직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의 지휘 체계를 능멸하고 정의를 세우려는 야전 지휘관을 협박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서정우 장관은 눈을 감고 보고를 들었다. 청렴 결백한 그였지만 정무적 감각 또한 뛰어났다. 한민철 군수기획관은 현 정권의 실세들과도 연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자칫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총장. 예, 장관님. 우리 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군복을 입고 국가의 청춘을 바친 우리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되려 권력의 힘으로 그 입을 막으려 한다면 이 군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집단이야. 서 장관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부패한 관료 하나가 무서워 군의 기강을 포기할 생각 나에겐 없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시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두 거인의 독대는 그렇게 끝났다. 군의 자정을 위한 가장 높고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한민철 군수기획관은 여느 때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복도를 걸었다. 어젯밤 최정훈에게 호기롭게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이미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최정훈을 압박할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하지만 그가 사무실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문 앞을 지키고 선 낯선 이들과 마주쳤다.
국방부 장관 직속 감사관실의 조사관들이었다. 한민철 기획관님 되십니까? 그런데 누구요? 조사관 중 한 명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국방부 장관 명령입니다. 금일부로 한민철 기획관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직권 남용 및 부패 혐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무실은 폐쇄되며 기획관께서는 조사실까지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민철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 직원들은 그를 외면했다. 어제까지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이제는 경멸과 조소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권력이 사라진 그는 그저 비리를 저지른 늙고 초라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에서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12사단 이중대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강도 높은 조사로 뒤집힌 상태였다. 한 지역이 체포되고 대대장과 중대장이 모두 교체되자 겁에 질려 침묵하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 지역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윤태영 이병은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생활관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가족에게까지 향했던 협박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그때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그를 불렀다. 윤태영 병장, 잠시 나 좀 보지. 예? 자신도 모르게 이병이 아닌 병장으로 불린 것에 놀라 중대장실로 따라 들어간 그를 낯선 군사경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다. 윤태영 병장. 나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이다. 자네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썩어 빠진 뿌리를 뽑아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건 국방부 장관님의 직접 명령이다. 장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금일부터 윤태영 병장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부모님 가게와 자택에는 군사경찰이 배치되어 24시간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자네 또한 남은 군 생활 동안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완벽하게 보호할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다. 하지만 자신의 작은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에 그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울었다. 석 달 후 군사법원 법정.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 한지혁과 그 공범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법복을 여미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한지혁은 군의 위계 질서를 악용하여 동료 전우에게 상상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우리 군의 명예와 단결을 심각하게 훼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선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판결이 끝나자 불명예 전역한 조상진과 김도윤이 넋나간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가다 그녀와 마주쳤다. 그들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아들 시우의 의병 전역 수속을 모두 마친 박선주는 직접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시우는 조수석에 앉아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응, 아들. 만약에 엄마가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질문에 선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과 힘을 이용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그 힘이 아니었다면 아들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글쎄. 하지만 시우야, 중요한 건 엄마가 장군이라는 사실이 아니야. 누군가 불의를 봤을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날 내 옆에서 용기를 내준 윤태영 병장처럼 말이야.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을 이었다. 엄마는 그저 내가 그리고 윤태영 같은 내 동료들이 더 이상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차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익숙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선주는 옆자리의 아들을 보았다. 아직 상처는 남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도시의 불빛을 받아 조용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